2024 학예 학술 대회 그 한국국제정치학회 저희 패널 제목이 중동 분쟁의 국제정치적 함의거든요. 거기에 이제 사회를 맡고 있는 숙명여대 정외과 한세롱입니다. 그 어떻게 다들 먼 길을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그 저희 제목이 이제 중동 분쟁의 국제정치적 함의. 그래서 중동 분쟁 뭐 당연히 그 영내에서는 뭐 시끌시끌하고 지금 몇 개월 됐죠? 한 8개월째. 예, 지금 8개월 이제 그 하마스가 어쨌든 그 이스라엘에 들어서 굉장히 좀 충격적인 그런 이제 공격을 하고, 또 이스라엘 이제 가자 지구로 들어가서 그 전쟁이 이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8개월째 접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영내 그 가자 전쟁이라는 이야기가 좀 모색하게 이렇게 다른 국가들로 이제 번져나가고 있는 그런 양상도 보이고, 뭐 레바논이라든지 아니면 홍해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사실 이게 제목이 함의하는 것처럼 국제정치적인 이게 어떤 영향, 이거를 또 저희가 이제 목격하고 있죠 이미. 뭐 유엔 차원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갈등들도 있고 논쟁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뭐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아랍 지역에서 목격하는 것처럼 다양한 뭐 집회라든지, 근데 거기에 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양상들도 존재하고, 그리고 미국의 행보도 굉장히 이제 주목할 만하고, 그래서 국제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어떻게 보면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전쟁을 저희가 지금 이제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저희가 타이트한 관계로 사족을 최대한 덜 달고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이제 압박을 지금 제가 받고 있습니다. 1시간 반이 주어졌고, 그 저희 발표가 세 분이 발표를 하실 건데, 어쨌든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지만 그 영내에 이제 중요한 행위자들이 있거든요. 뭐 걸프 국가, 오늘 이제 발표해 주시는 안소연 선생님이 이제 발표해 주실 걸프 국가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터키도 영내 이제 전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행위자였고, 그래서 이제 그 국가들의 어떤 행보가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어떤 갈등에 어떤 영향을 이제 끼칠 것인가, 그 너머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이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고요. 또 이제 좀 더 글로벌한 차원에서 어떤 국제 규범 차원에서 이 하마스 이스라엘 그 전쟁을 또 다뤄주시는 이제 김은비 선생님도 계시고, 그래서 좀 재미난 세션이 될 것 같다는 기대가 됩니다. 그 소개를 아주 간단하게만 드리면, 이제 김덕일 선생님은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에 계시고, 이슬람주의 뭐 테러리즘 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신흥국들의 어떤 비교 정치 관련 이슈들을 이제 보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김은비 선생님 같은 경우에 국방대에 계시죠. 그래서 역시 뭐 안보 관련해서 전환기의 정의 뭐 등등 관련 다양한 이슈들을 이제 커버를 해주셨고, 안세현 쌤도 지금 이제 서울대 아시아 연구소 서아시아 센터에 계신데, 걸프 관련해서 이제 많은 글들을 써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토론으로는 한국외대 이제 김광석 선생님, 그리고 서강대 동일하게 유로메나 연구소 양정환 선생님, 그리고 서울대 서아시아 센터 황의연 선생님이 함께 해주실 거고요. 순서대로 발표는 이제 김덕일 선생님 하시고, 김은비 쌤 하시고, 안소연 선생님이 이제 해주시면 되고, 저희 진행을 좀 이렇게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발표를 각 한 분당 15분 정도 해주시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토론을 또 연달아 이렇게 10분 정도, 10분 넘지 않는 선에서 이제 토론을 해주시고, 토론이 이제 그 토론 질문 끝난 다음에 이제 발표자 분들께서 이렇게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해주시면 얼추 시간이 맞지 않을까. 거기에 더불어 이렇게 시간이 남으면 이제 플로어에 이제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도 이렇게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김덕일 선생님부터 바로 시작을 할까요? 제목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튀르키예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발표를 맡게 된 김덕일입니다. 오늘 발표는 작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계기로 해서 튀르키예 대 이스라엘 외교, 그리고 튀르키예와 팔레스타인 안에서도 그 하마스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튀르키예 대통령인 레첵 타입 에르도안이 이끄는 이슬람주의 정당 AKP가 집권한 200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튀르키예와 이스라엘 그리고 하마스의 관계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여기에는 튀르키예 국내 정치와 그 에르도안 개인이라는 사람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이슬람주의가 무엇이고 튀르키예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슬람주의는 서구화, 세속화에 맞서서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의 지배를 받는 이슬람 국가, 또 나아가서 전 세계 이슬람 질서를 수립하려는 정치 이념입니다. 이집트의 하산 알반나가 1928년도에 최초로 그리고 현재까지 세계 최대 이슬람주의 단체가 되는 무슬림 형제단을 창설했고 1930년대에는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국가 설립에 반대하는 반시온주의, 반유대주의 운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주의에는 이제 반시온주의, 반유대주의가 이제 필수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튀르키예 보수적인 당시 무슬림들도 무슬림 형제단과 활발히 교류를 해오면서 이슬람주의, 반세속주의, 반서방주의, 반유대주의, 반시온주의를 공통 분모로 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끈끈한 유대를 과시해 왔습니다. 튀르키예에서 이슬람주의 정치는 이제 1970년부터 시작되었고 그 시조에 해당되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네지메틴 에르바칸이라는 사람이었고 바로 그 수제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그 에르도안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튀르키예 외교 정책을 한번 살펴보면은 냉전 시기에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즉 양극 체제 하에서 소련의 위협에 맞서서 튀르키예는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 체제에 편입되는 것 외에는 큰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949년도에 무슬림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가 중에서 이스라엘을 제일 먼저 국가로 승인한 것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튀르키예는 그야말로 탈아 입구, 유럽을 우선시했지만 아랍 이스라엘 분쟁,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문제에서는 아랍 국가들을 국제사회에서 지지해 왔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이스라엘과의 국교는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이제 냉전이 끝나면서 소련이 사라지면서 튀르키예 전략적 중요성이 약간 약해졌다고 이제 미국과 나토가 판단을 했는데 튀르키예는 계속해서 안보 불안을 이제 해소해야 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이 바로 튀르키예 국내 정치와 외교 정책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바로 이제 군부가 직접적으로 이제 나서서 이제 관계 도모를 추구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지금은 상상하기 힘들지만 이때 이제 튀르키예와 이스라엘이 군사 및 정보 분야에서 양국이 같이 협정을 맺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을 했었고 군사 훈련도 같이 했었고 또 튀르키예 무기를 이제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기술과 또 이스라엘의 방위 산업체가 크게 기여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스라엘과 유대인 단체가 이제 튀르키예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었고 또 경제적으로도 자유무역 협정을 맺고 죄송합니다. 민간인 교류와 같은 분야에서도 이제 활발히 전개되면서 2002년도까지 90년대부터 2002년도까지 튀르키예 이스라엘 관계는 이제 황금기를 구가했습니다. 2001년도에 이제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이 바로 이제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는 점이죠. 그러면서 이제 중동에서 튀르키예 중요성이 커지게 되는데 이때 튀르키예 외교의 선택지도 그 전에 비해서는 넓어지게 됩니다. 국내 정치에서 중요한 변화가 바로 2002년 말에 그 에르도안이 이끄는 AKP 이슬람주의 정당이 집권했다는 사실입니다. AKP 지도부의 세계관은 이슬람주의의 오스만 제국 중심의 세계관이 결합된 이슬람주의식 신오스만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은 이제 기존의 친서방 노선에서 벗어나서 중동에서 과거 오스만 제국 영토 안에서 튀르키예가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먼저 친서방, 친이스라엘 성향의 군부를 무력화시켜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AKP가 그때 꺼내든 카드가 이제 튀르키예를 유럽 연합에 가입시키겠다. 그리고 이웃과 문제 제로 정책, 이웃과 문제를 없이 지내겠다는 그런 정책을 펴므로써 군부가 어떤 정치라든가 어떤 외교 정책에 개입할 여지를 점차 줄여나갔습니다. 이렇게 그 세속주의 엘리트, 군부와 이렇게 갈등을 친서방 엘리트와 갈등을 겪으면서도 AKP의 이념적 정체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 바로 이제 하마스에 대한 지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마스는 1987년도에 무슬림 형제단 팔레스타인 지부로 탄생했고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와 극단적인 반유대주의를 표방하는 무장 단체입니다. 대표적으로 2004년도에 이스라엘이 하마스 창립자를 공습으로 암살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에르도안이 이스라엘을 맹비난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이 또 가자 지구에서 철수한다고 하니까 직접 에르도안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방문했고 홀로코스트 기념관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미국에서 유대인 단체의 튀르키예 로비 활동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좀 특이한 사실이 이제 2006년도에 팔레스타인 입법위원회 선거에서 하마스가 이제 제1당을 차지하면서 정부를 구성할 수 있었는데 이때 하마스가 이제 국제사회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공존과 평화를 거부해서 국제적 승인을 못 받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AKP가 직접 나서서 하마스 지도자를 튀르키예에 초청해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하마스를 변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튀르키예 그 AKP가 하마스를 설득했다고 하는데 하마스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친이스라엘과 친하마스 노선을 병행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07년도에 AKP가 또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이제 집권 위기를 맞이합니다.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지면서 미국 중심의 어떤 경제 질서가 좀 흔들리기 시작하고 EU와의 유럽연합과의 가입 협상도 이제 지지부진해지니까 AKP는 약간 이제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때 군부와 사법부의 포진해 있던 친서방 세속주의 엘리트 세력을 전부 다 제거를 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친하마스 반이스라엘 노선을 드러냅니다. 2008년도에도 지금과 같은 이제 가자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일테면 이제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가 이스라엘 영토로 이제 로켓 공격을 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공습을 하면서 이제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질 때 에르도안은 뭐 이스라엘을 학살자로 맹비난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도 이제 국제 무대에서 갈등을 빚기도 했었고 가장 결정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2010년도에 가자 지구에 이제 구호 물자를 전하러 가기 위해서 튀르키예에서 마비 마르마라호라고 하는 배가 이제 국제 수역에서 이스라엘 특수부대의 공격을 받아서 당시 튀르키예 국적 민간인 활동가들이 죽는 유혈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게 최초의 튀르키예와 이스라엘 유혈 충돌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으로 해서 이제 튀르키예와 이스라엘 관계는 완전히 이제 경색이 되고 이제 파국을 맞게 이르렀습니다. 자, 2011년도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때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제 아랍의 봄이라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근데 미국이 중동 문제에는 이 당시 상당히 좀 소극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죠. 그리고 2011년도에 또 중요한 사건이 AKP가 또 선거에서 승리를 합니다. 집권 3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때 AKP가 했던 활동 중에 하나가 그 팔레스타인 포로로 있던 하마스 인사들을 석방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을 튀르키예가 받아들이는 그런 데 앞장서게 되고 이후부터 이제 튀르키예에서는 하마스 요원들이 이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동에서 민주화 열기가 이제 뜨거워지면서 에르도안과 AKP가 생각했던 것은 우리와 친분이 있는 무슬림 형제당 계열 정당들이 만약에 아랍 각국에서 집권을 하게 된다면 그를 통해서 우리도 한번 중동의 패권을 꿈꿀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성공적으로 보였습니다. 이집트에서 시민혁명이 성공하고 당시 처음 치러진 선거에서 무슬림 형제단 소속의 무르시가 승리하면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듯했지만 1년 만에 이제 군부 쿠데타로 그 정권이 무너지게 되죠. 이때부터 다시 어떻게 되냐면 튀르키예는 이집트 무슬림 형제단원의 최대 피난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 무슬림 형제단의 허브 역할을 이제 튀르키예가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시리아 같은 아랍의 주요 국가들이 바로 무슬림 형제단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다는 점입니다. 이때 이후부터 이제 카타르를 제외하고 나서 튀르키예는 중동에서 외톨이 신세로 이제 전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스스로도 이러한 상황을 자신은 뭐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상당히 뭐 찬란한 고립이다 스스로를 이제 자평하고 했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눈여겨볼 상황이 뭐냐면 에르도안이 점차 개인으로 권력을 독점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반대파들이 거의 일소되었고요. 당권과 국가 권력을 이제 독점합니다. 그래서 튀르키예 외교 정책의 특징이 뭐냐면 전문가와 어떤 외교부와 협의 없이 에르도안 개인에 의해서 결정되어 갔다는 점이죠. 에르도안의 개인적인 생각 역시 이슬람주의이고 또 이슬람주의식 신오스만주의를 갖고 있지만 특히나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건 모든 중동 문제가 오스만 제국이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그리고 전 세계 무슬림이 억압을 받고 있으니 자신이 무슬림 공동체의 보호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팔레스타인은 이슬람 세계에 자신의 존재감을 알릴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2017년 12월에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공식 인정했을 때 에르도안이 이제 발언을 하는데 아마 이제 발표문에는 제가 실었는데요. 이 발표문 내용을 보면은 하마스와 거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반이스라엘이 아니라 반유대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음을 확실히 드러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여곡절을 계속 겪어서 이제 2022년도에 다시 튀르키예 이스라엘 대사급
관계를 회복하고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하면서 잘 되는 듯해 보였는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에르도안은 이제 전쟁 이후 계속 하마스는 테러리스트 조직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고 자신의 땅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해방 투사이자 이슬람 전사 집단이라고 이제 계속 옹호를 해왔고요. 그다음에 집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종교적 색채를 자꾸 입히면서 서방의 십자군 전쟁을 원하냐면서 자꾸 이제 비판을 하고 이스라엘을 침략자 전범으로 비난하고 특히나 이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히틀러에 계속 비유를 하면서 이제 자극하는 발언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교 이후에 튀르키예와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경제 관계는 그래도 계속 유지를 해왔는데 2024년 5월에는 이제 수출입까지도 이제 중단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에르도안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끝내고 팔레스타인을 평화를 보증하겠다. 우리 뭐 튀르키예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반응은 썩 그렇게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중재 역할은 이집트와 카타르가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지켜보면 결국 튀르키예의 외교가 실리에서 이슬람주의를 기반한 이념 외교로 좀 전환해왔고 특히나 수니파 무슬림 공동체의 지도자를 꿈꾸는 에르도안의 야망이 튀르키예 외교 정책에 크게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은 튀르키예의 외교적 역량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나치게 친하마스 반 이스라엘 행보 노선이 과연 튀르키예 국익에 도움이 과연 되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그리고 앞으로 또 지금 뭐 헤즈볼라도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데 앞으로 중동 문제에서 튀르키예가 어떤 역할을 한번 할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르도안의 발언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굉장히 친하마스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반이스라엘적인 그 발언을 해서 도대체 왜 딱 봐도 이제 튀르키예 국익에 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발언을 왜 할까? 이런 이제 질문들을 갖게 되었을 텐데 많은 분들이 그래서 딱 그 질문에 대한 이제 답을 발표를 통해서 해주셨던 것 같아요. 왜 튀르키예가 이스라엘이 테러 조직,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하마스를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는지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게 이슬람주의 그리고 에르도안의 어떤 부상 그래서 어떤 튀르키예 국내 그리고 국외적인 어떤 그런 조건들이 어떻게 튀르키예의 그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좀 서방에 대한 그런 인식을 이렇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해주셨고 그 나중에 토론이 기대가 됩니다. 그 김광석 선생님께서 이제 나중에 해주실 텐데 그 전에 이제 김은비 선생님의 이제 발표를 이제 들을 텐데요. 국제법적 측면에서 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일단 완벽한 글을 먼저 제시하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일단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는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국제법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좀 공부를 하면서 썼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디펜스를 스스로 하자면 이제 가자지구나 그 서한 장벽 건설에 대해서 이제 국제법적 논의에 대해서 국제법 전공하시는 교수님하고 한번 이제 코업을 해가지고 논문을 2번 발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배웠던 거 그리고 뭐 기타 등등 해서 한번 써봤는데요. 뭐 지금 진행 중인 거고 앞으로 발전시키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좀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뭐 제가 갖고 온 주제는 일단 뭐 지금 여러 기사나 뭐 이런 데에서도 또 국제사회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이고 그래서 다들 뭐 이미 많이 알고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전쟁이 굉장히 생각보다 장기화되고 있고 생각보다 굉장히 이제 심각성 측면에서 굉장히 심도를 깊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군사적으로는 봤을 때 하마스의 작전 수행은 최초의 그 기습이 굉장히 서프라이징했다고 보여집니다. 뭐 기습이라는 말 자체가 서프라이즈이긴 한데 그 뭐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번에 전쟁을 대응하면서 하마스 테러 조직을 완전히 해체하겠다. 그리고 이제 인지를 다 송환시키겠다라고 하는 2가지 작전 목표를 가지고 전쟁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렇게 장기화됐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하마스가 잘 버티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그거는 이제 군사적으로 나중에 또 이제 리뷰가 될 거겠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우리가 서방 국가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인데 이렇게까지 전쟁을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되게 주목을 받고 있고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론에도 썼지만은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하면서 국제정치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바로 그 불리한 입장에 서 있는 그런 그 핵심에는 오늘 제가 지금 발표드리는 이 국제법적 측면에서의 불법 사태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네타냐후가 좀 ICC랑 그리고 뭐 국제 사법재판소에까지도 지금 뭐 이렇게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전쟁은 전쟁의 안개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생존을 위해서 전투를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법적으로 이게 맞아요, 틀려요를 물어보면서 계속 전쟁을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로서 특히 이제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이제 같이 활동하는 국제사회에서의 행위자 중에 하나로서의 국가로서 그리고 특히나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정통성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국제적 위상과 좀 존중 프레스티지, 프리빌리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법적인 거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하면서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인권법 그리고 국제인도법 이제 위반 문제에 있어서 이번에 특히 이제 이스라엘의 전쟁 수행에 대해서는 잘 리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의 이제 전쟁의 패인으로까지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 시에 국제법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가 지금 굉장히 저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어요. 이제 작전의 범위가 넓어지기도 하고 공간적으로, 방법적으로,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그 도메인 자체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여기 논문에도 썼습니다만은 문화재 보호 어떻게 할 것이냐, 전쟁 중에 동물 보호는 어떻게 할 것이냐, 환경 보호 그리고 우주 공간에 있어서의 전쟁 시의 활용은 국제법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등등까지 해서 지금 상상할 수 없는 범위까지 이제 국제법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뭐 이렇게 좀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특히 우리나라 같은 좀 정전 중인 국가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이 이제 인식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쟁 관련된 국제법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핵심적인 것이 뭐 우리가 쉽게 전쟁법이라고 불리는 국제인도법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요. 또 유엔 헌장, 유엔이 설립된 근거로서 만들어졌던 유엔 헌장 등등도 있습니다. 국제인도법은 제네바 협약 그리고 그거 제네바 협약의 추가 의정서, 헤이그 협약 등등해서 여러 가지 작은 협약들이 섞여 있는 법입니다. 특히 국제인도법 중에서도 제네바 협약에서는 육상에서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바다 그리고 공중에서 또 포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전쟁에 대한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뭐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전투 범위 밖에 있는 사람과 전투 행위자, 그러니까 다시 뭐 쉽게 말하면은 군인과 민간인을 잘 구분해야 된다라는 것을 핵심으로 제네바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또 제네바 협약에서는 추가 의정서라는 것을 통해서 이게 국제적 국가 간의 무력 충돌이냐 국가와 비국가 간의 무력 충돌이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것을 카운트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엔 헌장을 갖고 온 이유는 이 유엔 헌장 안에 자위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위권은 국가나 국민에 대해서 무력 공격이 발생했을 때 발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급박하기 때문에 다른 수단보다는 무력을 사용해서 대응을 해야 될 때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이 만족했을 때의 필요성과 비례성에 근거해서 자위권을 발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극명하게 이제 뭐 규정해 놓고 있는 그런 규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만을 기본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이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이 두 가지 법을 어떻게 어기고 있느냐? 첫 번째는 과도한 보복인데요. 과도한 보복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뭐 피해자 규모를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1,300명 정도가 이제 죽었다고 하는데 지금 사망자 수가 가자에서만 지금 3,700명 정도까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30대 1, 그러니까 30배가 넘는 수준의 지금 보복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법적으로는 이제 필요성과 비례성 측면에 있어서 1대 5 많이 잡으면 1대 10 정도, 10까지는 다 가지도 않던데요.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1대 1 대응을 보통 하는데 뭐 1대 5 정도의 자위권 정도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배가 넘는 보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건 누가 보더라도 과도한 보복이고 국제사회에서 인정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에 뭐 최근에 지난 6월 8일 같은 경우에도 자국인 인질 4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가자 주민 274명이 죽도록
죽게 되는 그런 사태까지 가게 되었기 때문에 이게 ICC에 기소된 것처럼 학살이라고 하는 인식으로 확장될 수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유엔 헌장에서 제시하는 이 자위권은 국가 간의 관계에서만 사실은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범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게 국가 간의 관계로서 인정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자위권이 발동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만족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사실은 논쟁적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 지구를 점령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의 이제 문제로 이렇게 역으로 올라가는데요. 제가 2019년에 썼던 논문에서도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점령하고 있는 상태냐 아니냐 법적으로 그것에 대한 논의를 쓴 적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거하고 국제법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말하는 거하고 사실은 지금 이제 판시가 다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우리가 지금 점령하고 있지 않다,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제법적으로는 지금 이제 점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령하고 있다라면 자위권이라는 것은 발동되지가 않습니다.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라 자기가 점령하고 있는 땅 안에서의 뭐 쉽게 말하면 내전 상태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전 중에는 자위권이라는 것은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보복, 물론 보복의 수준까지도 이미 넘어섰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위권이 합법적으로 좀 작동을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에 대해서 지금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스라엘이 점령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위권이 법적으로 발동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근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뭐 여기를 완전히 물자나 뭐 인원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뭐 이런 것들 등등으로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 일본이랑 연결되긴 합니다만은 인도주의 문제도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법적으로 이 전쟁법은 물론이고 이제 국제인권법에서도 이런 대량 학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보복이 굉장히 컸었던 것뿐만 아니라 민간인을 대피시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법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위반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전쟁이 처음 개시됐을 때 이제 10월 7일 이제 기습 이후에 10월 18일 이때 물론 기습 이후에 계속 이렇게 폭격이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10월 26일 날 지상군이 들어가기 전에 10월 18일 그리고 이때부터도 지상군이 언제라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계속 유도를 했었었는데요. 10월 18일에는 이제 이스라엘군에서 그 트위터를 통해서 가자지구 주민들한테 이동을 해라, 당장 24시간 이내로 이동해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국제인도법에서는 이런 민간인들이 효과적으로 피난할 수 있게 다 도와줘야 되고, 피난을 했을 때에는 피난지에서 인도적 구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식량, 물, 의약품, 의류, 침구, 대피소, 난방연료 등등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다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취한 조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이동시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고 현실적이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비판의 요소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들이 피한 그 이제 남쪽 지방에서도 작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대의 구호품의 유입이나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제한하고 식수나 위생 시설이 없어서 그 안에서 사실은 그 내부에서의 피해자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이런 이제 민간인 대피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특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4월 1일 날에는 또 월드 센트럴 키친에 있는 구호단체가 이제 피습되는 사건, 그리고 유엔 직원들이 이제 피습되는 사건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된다. 특히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라파 지역에 대해서 지금 이제 지상작전을 시행하면서 인도주의 구역이라고 이제 지정해 놓은 곳에서도 이제 피해가 이제 발생하고 하면서 여러 비판을 받게 되고 있는 중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이제 두 가지의 사안은 전쟁의 명분이라는 거를 말하는 데 있어서 개전 정당성과 전시 정당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서 정의로운 전쟁, just war로 이제 인식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이런 정의로운 전쟁,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존중받는 전쟁을 위해서는 이 개전 정당성과 전시 정당성 두 가지가 이제 연결이 돼서 다 인정받아야
해야 하는데 지금 그 외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외에도 지금 이스라엘 수행하고 있는 전쟁에서 이 정의로운 전쟁인가를 굉장히 의심하게 된 사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앰뷸런스, 병원을 폭격한 것들, 뭐 이거는 뭐 지금 뭐 이스라엘에서도 나름 엑스큐즈가 있습니다만은 뭐 지금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거 밝혀야 될 문제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주요 지휘관들을 사살하는 것들, 특히 레바논 안에서 드론을 보내가지고 하마스 지휘관을 사살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이건 제3국에서 남의 나라 영토를 이제 침범을 하면서 무인기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사실은 굉장히 위반 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표적 사살에 관련해서는 선제적 자위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 또한 사실은 이제 옛날에 이제 미국이 쿠두스 그 가셈 솔레이마니 죽였던 거하고 이제 비슷한 그런 사안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논의가 필요하고 개전 정당성에 맞았는가, 다시 말하면 정의로운 전쟁이었는가에 대해서 전쟁이 끝난 후에 철저한 리뷰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전쟁은 뭐 누가 보더라도 가장 불합리하고 굉장히 비합리적인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뭐 이기기 위해서는, 살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이나 방법도 다 사용하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로벌화된 이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가 이제 위협받고 있는 이 사회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 서로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한테 다시 부메랑이 돌아오는 사태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의 정의로운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받게 되는 고립과 비판, 이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같은 나라, 이렇게 작은 나라고 동원이 되어가지고 전쟁을 수행하는 나라에서는, 특히나 이렇게 또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판국에서 국제사회에서의 지원이 없다면 전쟁을 하루라도 더 지속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원을 하는 측이나 지원을 받는 측이나 다 정의로운 전쟁이 아니라면은 계속적인 지원을 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서는 법을 잘 지키면서 전쟁을 수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지금 국제법을 어기고 있는 게 하루 이틀 일은 아닙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자지구를 점령하고 있는 사태, 그리고 장벽 건설한 거 등등도 이미 국제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2008년에 있었던 캐스트리드 작전이라던가 2018년 필러 오브 디펜스 작전 등등 지금까지 가자지구에서 치렀던 전쟁의 대부분에서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자위권 문제, 그리고 이제 과도한 보복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이 계속 뒤에서 서포트해주고 있고,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해서 미국을 포함하여서 이스라엘도 존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 묵인되고 덮여져 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또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이 될지가 궁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조금 제스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다른 반응이 올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남의 얘기만은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작은 나라고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고 우리나라 혼자서는 전쟁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이스라엘에서 전쟁하는 모습들, 그리고 이스라엘 보면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어디서든 전쟁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민주주의 국가로서 최소한의 정당성, 그리고 정통성, 그리고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정의로운 전쟁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면서 국제법을 지키는 전쟁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평시부터도 이제 준비가 되고 계속 인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발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은비 선생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다뤄주셨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요. 누가 보아도 어떻게 보면 이제 과도한 보복인 건 확실한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걸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국제 공동체 측면에서는 이게 국제인도법 그리고 국제인권법을 이렇게 위배하고 있다. 근데 이런 비판이 어떻게 보면은 말씀해주신 거에 저도 좀 동의하는 바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패배하고 있는 것처럼 동시에 이게 보이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따 토론을 황희연 선생님께서 해주실 텐데 기대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안소연 선생님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바라보는 중동 걸프 국가들의 입장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간결하게 금방 끝나는 것 같아서 PPT를 준비해 왔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바라보는 중동 걸프 국가들의 입장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서아시아센터 안소연입니다. 아무래도 아까도 이제 사회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걸프 국가들이 이제 중동 영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입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전쟁의 어떤 배경도 이제 뭐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뭐 이제 이스라엘과 걸프 국가들의 이런 관계 정상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등장하였기 때문에 걸프 국가들의 그동안 이팔 분쟁을 어떻게 바라봐왔고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번 전쟁에서 어떠한 이제 스탠스를 취했는지 살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를 위해서 이제 연구를 한번 해보려고 했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 그래도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저항과 또 팔레스타인 대의에 대한 지지 이런 것들이 그래도 아랍 국가 간의 어떤 연대를 이끄는 그 주요 동력이라고 바라볼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반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 지지 정서가 아랍의 연대를 그래도 이끌어왔던 그런 동력이었는데 이런 정치적 분위기가 좀 변하기 시작한 게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의 시작과 함께 이란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제 아랍 국가들의 새로운 위협으로 이제 등장하면서 28 분쟁 앞에서의 이 아랍 국가들의 연대 이런 것들이 좀 퇴색이 되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2020년 이제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레이트 및 바레인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아브라함 협정 체결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이 이제 중동 영내 정치에서 차지했던 기존의 영향력이 좀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정말 이제 결정적으로 보여준 어떤 이제 중동 영내 정치 변화의 신호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 연구에서 이제 2023년 10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주요 요인으로 평가되었던 이스라엘과 걸프 국가들의 관계 정상화 시도의 배경과 또 이번 전쟁을 통해서 나타난 걸프 국가들의 태도를 분석함으로써 중동 영내 질서의 변화를 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이팔 분쟁이 걸프 국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조금 더 이제 역사적인 사례와 이제 역사적인 흐름을 연구를 해보고 그리고 이번 전쟁에서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 살펴보면 이번 전쟁이 어느 정도 그래도 정리된 이후 또 이제 걸프 국가들이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 연구에 대해서도 좀 기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연구를 하면서 이제 살펴본 것도 좀 이런 그동안의 이팔 분쟁이 어떻게 역할을 했는지 우리 걸프 국가들이 이팔 분쟁을 어떻게 바라보았고 이팔 분쟁이 이제 걸프 국가들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나 태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부잔의 안보 복합체 이론을 좀 살펴보았는데 이제 부잔의 이제 지역 안보 복합체 이론을 이제 이제 이 개념을 만들었고 그래서 지역 안보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그냥 그 말 그대로 어떤 특정한 지리적 범위 내에서 일정 수준의 지역적 일체와 경계화가 이루어지는 정치, 사회적, 상호 행위 체제가 구성되는 안보의 흐름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보 복합체라는 개념이 또 등장했는데 이제 국가 간에 이제 한 지역 내에서 또 국가들의 주요 안보 관심사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들의 국가 안보를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국가들의 집단을 이제 안보 복합체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한 지역 내 존재하는 국가들이 이런 이제 서로 안보를 분리할 수 없는 그런 국가들의 집단을 또 형성하는 게 이제 지역 안보 복합체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 안보 복합체 이론에 따르면 국가들이 역사 및 지정학적으로 다양한 우호 그리고 적대적 관계 경험을 통해서 현재의 관계가 결정이 되면 또 미래의 변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점이 굉장히 중동 지역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과도 굉장히 맞물리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제 관계에서 기본인 이런 구조적 무정부 상태가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권력이 이제 또 불균등하게 분포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지역 내에서의 지역 안보 복합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뭐 이런 세력 균형이라던가 뭐 외부 세력의 개입이라던가 이런 것과 함께 또 우호, 적대라는 이런 감정에 또 상당 부분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경험과 이제 감정이 지역 내 권력 배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이제 지역 안보 복합체 이론의 이제 가장 특이점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 안보 복합체 이론에서 살펴본 이제 중동 지역을 보면 이제 뭐 아랍 국가와 뭐 비아랍 국가로 또 나눠지고 있고 이 안보 요소가 이제 부잔이 이제 가장 좀 독창적으로 말했던 게 안보가 뭐 정치, 뭐 군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뭐 사회 안보, 경제 안보, 환경 안보 등 이제 이 안보의 범위를 굉장히 확대하는 데 기여를 했고, 그런 것이 이제 지금 중동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의 지역 안보 복합체 형성을 배경에 있어서 뭐 이제 지리적 근접성도 당연하고, 그리고 오랜 기간의 역사, 종교, 문화, 이념, 인종 이런 것들의 이런 감정적, 그 역사적 배경들도 상당 부분 이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동 지역의 이런 지역 안보 복합체 이론에서 살펴본 중동의 영내 정치는 우호 적대 패턴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영향을 주고 있고, 이와 동시에 이제 당연하게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국가 간 관계에서 이런 힘의 분배 상태 이런 것들이 중동 지역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는 이제 뭔가 아랍과 이스라엘의 이런 적대적인 관계, 그리고 또 이제 오히려 이제 이슬람 혁명, 이란의 이슬람 혁명 이전에는 이스라엘과 이란도 이제 오히려 우호적인 관계였는데, 이것이 이제 이슬람 혁명 이후로 이런 구도가 변해서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또 이란과 아랍 이런 적대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제 아랍과 이스라엘이 우호적인 관계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초기에는 뭐 미국의 개입이라든가 이런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런 뭐 후티, 뭐 헤즈볼라 이런 비공식적 행위자들이 또 이제 개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지금 이 지역 안보 복합체 이론이 아무래도 부잔이 가장 또 유명한 이론 중에 하나가 안보화 이론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런 우호와 적대의 감정이 결국에는 안보화 과정의 하나의 결과고, 이게 실질적으로 정말 위협이 된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위협을 만들어내는 그런 안보화 과정에서 또 이제 우리가 지금 발견할 수 있듯이 뭐 이스라엘과 원래 우호적이지 않았는데 뭐 이스라엘과 이제 걸프 국가들 관계 정상화를 하려고 한다던가, 이런 흐름이 이제 중동 지역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그럼 이팔 분쟁을 어떻게 걸프 국가들이 바라보았는지 잠시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제 1930년대, 60년대 이제 유대 국가가 뭐 이제 이스라엘을 건립하려고 하던 그 당시에 이제 오히려 걸프 국가들은 팔레스타인 이주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하고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또 1970년대도 팔레스타인 난민 지원을 위해서 이제 공여국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자 했고, 또 뭐 이제 오일 쇼크로 드러났듯이 뭐 석유 금수 조치를 통해서 이제 굉장히 결을 찝된 모습을 그래도 보였는데, 이러한 태도가 변화한 건 아까 이제 우선은 외부적으로는 뭐 이란의 이슬람 혁명, 그리고 1990년대 이라크 쿠웨이트 침공 이후 이제 아라파트가 오히려 이라크를 지지함으로써 팔레스타인 난민 수용에 대한 반감이 이때부터 좀 더 형성이 되었고, 그리고 2000년대 아랍 평화 구상안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공존을 이제 걸프 국가들이 인정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랍의 봄 이후 아까도 튀르키예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제 아랍의 봄 이후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이제 어떤 전환점이 되었는데, 아랍의 봄을 거치면서 걸프 국가들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오히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정권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란과 이슬람주의 단체 세력들이 이제 가장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예멘 등의 반정부 시위가 순위파 왕정과 시아파 반정부 시위대라는 종파 간의 대립의 프레임으로 바뀌면서 이란의 영향력이 당연히 크게 확대되었고, 또 이제 독재자를 물러내는데 이제 축출에 성공한 이집트와 튀니지에서 새롭게 치러진 선거에서 무슬림 형제단에 기반하여 창설된 이슬람 정당이 우세를 보이면서 이와 더불어 또 이제 또 영내 정치적 혼란을 틈타 생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집단들의 창궐을 통해서 이제 이슬람주의에 대한 경계심이 더욱더 고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도 이란을 더욱더 위협적인 존재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은 이스라엘을 이슬람 세계와 반대되는 위협 요인으로 인식하는 정치적 내러티브를 구사하면서 이란 정권의 정당성을 상대적으로 이제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랍의 봄 이후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이스라엘과 걸프 국가 간의 관계 정상화라는 새로운 카드가 등장을 했고, 이런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는 어떤 외부적 요인, 뭐 미국의 탈중동 정책이라는 외부적 요인과 또 비공식적 단체 부상, 시아파 프록시 단체의 이제 확대, 그리고 이제 내부적 힘의 분배 변화, 뭐 이란의 더 부상, 또 안보 인식의 변화가 이제 적대에서 우호라는 이런 안보 인식의 변화, 이런 모든 과정들이 결합돼서 중동 지역의 이런 정치적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발생한 2023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바라보는 걸프 국가들의 이런 태도나 입장도 굉장히 이제 미묘할 수밖에 없고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이제 바로 이스라엘 전쟁 이번 전쟁이 터지기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와도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체결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훈음 속에서 나타난 만큼 사우디아라비아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는데 먼저 이제 하마스에 대해서는 계속 비난을 하고 있고 동시에 아무래도 이제 대중 여론을 인식해야 하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에 대해서는 지지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도 여전히 이제 계속 염두에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강한 비판은 그래도 자제하려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카타르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중재 역할을 계속 꾸준히 해왔고, 그리고 이번 전쟁에서도 이제 하마스와 뭐 이스라엘의 중재자 역할을 이제 집중하면서 어떤 중재자로서의 자신의 입지를 계속 굳히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브라함 협정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번 전쟁이 발발했을 당시에 이제 이 아브라함 협정이 영향을 주지 않았냐라는 어떤 그런 여론이라던가 평가들을 인식하면서 오히려 이번 이 아브라함 협정 덕분에 뭐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더욱더 수월하다는 등 이런 자신을 합리화하는 그런 양상이 이제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에서 걸프 국가들이 오히려 굉장히 좀 되게 애매할 수밖에 없는 게 뭐 이스라엘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또 이제 이게 전쟁의 양상이 뭐 헤즈볼라나 후티 반군 이런 초국적 무장 단체까지 개입을 하면서 이런 세력들에 어떻게 개입을 해야 할지, 또 이게 또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으로 번지면서 이란에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이 세 행위자에 대응해야 하는 어떤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이 너무 이제 심각해지면서 이제 이런 아랍 그리고 또 걸프 국가들의 대중들의 이런 대중 여론도 이제 인식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걸프 국가들은 왕정, 권위주의 왕정, 절대 왕정이기 때문에 뭐 여론의 향방이 크게 좌지우지하진 않지만 정권 유지에 좌지우지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프 국가에서도 이제 대중들의 어떤 불만, 이스라엘 지속적인 팔레스타인 공격에 대한 어떤 비난 여론이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또 이번 전쟁에서 아무래도 그동안 뭔가 이 아랍의 맏형이라고 이제 자처했던 이 걸프 왕정 국가들이 굉장히 소극적인 대응을 보인 것과 반대로 뭐 후티라던가 헤즈볼라 같은 이런 무장 단체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항하면서 오히려 이제 대중들이 이런 무장 단체들에 더 혹하게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우려도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장 단체들이 아랍 대중들의 절망을 아우르면서 이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이제 아마 이 걸프 왕정 국가들 사이에서 확대되고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랍센터 워싱턴 연구소가 이제 아랍 리서치 및 정책 연구센터 협력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랍 대중들은 팔레스타인 문제를 아랍의 대의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이제 92%를 차지해서 이게 오히려 2023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로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제 흥미로운 결과는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응답자 중 67%가 이번 전쟁에서 아랍에미레이트 정부의 대응 방식이 나쁘다 혹은 아주 나쁘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67%, 사우디의 경우는 65%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연구소에서 또 사우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96% 가량이 아랍 국가들은 즉각적으로 이스라엘과 관계를 끊어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대중적인 여론이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우호적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런 중동의 영내 정치는 어떤 공동의 위협, 이스라엘이었다가 이제 이란이라는 이제 공동의 위협에 대한 인식을 둘러싸고선 계속 변화해 왔고, 아랍과 이스라엘의 대립에서 아랍과 이란의 대립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중동의 정치 지형을 결정짓는 어떤 주요 역할로 주요 요인이 이제 누군가 어떤 대상이 공동의 이제 위협인가, 이게 이제 주요 요인으로 작용을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동의 위협이라는 것은 사실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역사적인 감정에 따라서 또 이제 어떤 안보화 과정을 거쳐서 더욱더 그 위협이 더 강조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8 분쟁이 그동안 중동 영내 질서, 정치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었다면 오히려 이제는 이란에 대한 대응이 이제 주요 요인으로 변화하였고, 그래서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걸프 국가들은 더욱 이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걸프 국가들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장기화되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국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계속 추이를 살피고 있으면서 또 이스라엘에 어떻게 대응하고 또 이스라엘 정부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또 이제 대중의 여론에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이 딜레마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잔의 지역 안보 복합체 이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뭐 우호와 적대라는 감정이 지역의 이제 정치를 상당 부분 결정한다라고 했는데 이번 전쟁에서도 나타난 것은 이런 우호와 적대라는 감정적 요인이 중동의 지역 정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이제 확인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소연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사실 걸프 국가는 중동 영내 정치뿐만 아니라 어떤 국제 정치적 함의를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제 행위자 중 핵심적인 행위자죠, 사실은. 그리고 어떻게 걸프가 어떤 공동의 영내 어떤 공동의 위협을 구성하고 또 재구성해 왔는지를, 그리고 이제 그게 현재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에 대한 어떤 걸프의 입장을 어떻게 이제 보여주는지 등등을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보여주셨고, 특히 이제 베리 부잔이 이제 만들어낸 지역 안보 복합체 컨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잘 이제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걸프 국가들이 어떻게든 이제 밸런스를 좀 이제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중요하게 이렇게 지적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딜레마에 봉착해 있는 현실, 그런 점에서 이제 걸프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지금 한창 이제 시즈파이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압박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걸프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대중 여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또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순서대로 저희 이제 토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한 5분 정도 가능하시면 5분 정도로 딱 맞춰갖고 5분에서 한 6, 7분 그 정도로 순서대로 김광석 선생님부터, 그리고 김광석 선생님 해주시고 그다음에 황의연 선생님 해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양정환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외고대학교의 김강석이라고 합니다. 네, 김덕일 교수님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튀르키예라는 논문 재밌게 잘 읽었던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튀르키예와 이스라엘 관계를 역사적으로도 잘 정리해 주셨고, 특히 이제 전쟁 기간에 이제 에르도안 현 총리 대통령 어떻게 보면 이슬람주의 노선을 걷고 있는데 하마스랑 이제 친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됐는지, 역사적으로 뭐 에르바칸이라고 하는 무슬명재단 어떤 공동체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분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몇 가지 첫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서론에 보면 이제 어떤 이 이스라엘하고 튀르키예 관계를 분석하시면서 이 케네스 월츠의 그런 이제 뭐 세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주로 뭐 보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르도안이라고 하는 개인적 변수하고 터키 국내 정치적인 면, 또 구조적인 면이 있을 텐데, 서드 이미지보다는 이제 개인적인 것과 터키의 국내 정치적인 면으로 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과 튀르키예 관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변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저 논문을 읽어보면서 느꼈는데, 막상 글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어떤 다른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교수님의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어쨌든 튀르키예의 에르도안이 이슬람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역사적으로 본인이 그러한 것들의 프레퍼런스를 가지면서, 선호를 가지면서, 그것이 이제 하마스와의 그런 친노선, 또 반이스라엘 노선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가치와 이념에 대한 그런 변수가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중요하지 않나 생각 들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리얼리스틱한 이런 생각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고, 구조적인 생존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뭐 냉전 시대 때도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여기 글에서 나와 있지만 이스라엘과 이제 터키라는 것이 이제 소위 그 아랍이 아닌 주변부에 있는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페리퍼럴한 이제 아랍 세계에서 그런 아이덴티티적인 면도 아마 그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위협이나 이런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 양자 관계를 설명하는데 역사적으로 중요한 어떤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론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이렇게 잘 정리가 돼서 교수님 말씀하시는 first, second 이미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명확하게 결론에는 드러나는 것 같진 않아서 그것이 좀 궁금한 어떤 제 어떤 생각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드는 생각은 군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터키 군부가 결국에는 이 글을 읽어보니까 친서방 세속주의적인 엘리트라고 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에르도안이나 이슬람주의 노선이 터키에서 나타날 때 쿠데타도 했었고 그랬는데, 에르도안은 이제 어떤 뭐 골렌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내적으로 그걸 잘 억지를 하고 군부들의 그 좀 리버럴한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친 이스라엘적인 노선들을 잘 제어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궁금한 거는 터키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터키 군부가 왜 이렇게 군인이라고 했을 때 뭔가 좀 더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더 하시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글을 읽어보니까 이제 오히려 군부가 에르도안의 그 이슬람주의를 견제하는 그런 약간 반대쪽에 서 있는 대척점에 서 있는 세력이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친이스라엘적이었다고 한다면 터키 군부가 왜 그런 스탠스를 갖고 있는지, 또 에르도안은 그러한 이전에 쿠데타가 있었는데 그런 에르도안은 그러한 군부의 그런 견제나 반발을 어떻게 잘 효과적으로 무마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읽으면서 저 이제 그 역사적인 내러티브니까 어떻게 보면은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저는 있었는데요. 몇 가지 이제 그 교수님의 그 생각과 좀 이렇게 그 팩트 부분이라든지 좀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드는 부분은 하마스에 대한 이제 평가가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극단적 이슬람주의 또 음모론적인 부분, 87년 이제 하마스의 어떤 강령 헌장을 인용하시면서 주로 이제 나와 있는 것은 이제 그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었고, 뭐 그런 이제 87년 인티파다 이후에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 과정에서도 이제 하마스가 뭐 드러냈던 정체성, 그 다음에 이제 2006년 선거 이후에 2007년도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하마스가 여기 나오는 카르텔 같은 거 설명이 있었는데, 미국, EU, 뭐 러시아, 유엔이 했던 그런 어떤 평화안에 대해서도 하마스가 거부하게 됐고, 터키의 중재안에 대해서도 거부를 했다. 그러니까 하마스의 어떤 그런 역사적인 이제 좀 반유대주의적인 성향, 또 음모론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극단적 이슬람주의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역사적으로도 볼 때도 어떤 하마스의 어떤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완고한 이런 스탠스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으나 행간을 읽어봤을 때 그런 느낌이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제 예를 들면 하마스 같은 경우는 87년과 달리 2017년도에 이미 새로운 그 헌장을 발표하면서 칼리드 마샬은 이제 그러한 반유대주의가 아니라 반시온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인티파다라는 87년도에 그런 맥락 속에서 이제 87년, 88년 헌장이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리고 2006년도 그 사례에서도 2006년 선거에서 하마스가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팔레스타인 국민들의 지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미국과 이제 이스라엘이 그런 선거의 결과를 뒤집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압박,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마흐무드 아바스하고 이스마일 하니에가 연립 정부를 구성했다가 이제 깨지는 과정에서 그렇게 무력으로 들어가는 역사적인 맥락들이 여러 가지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이제 좀 다각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이제 보면 이제 교수님의 여러 가지 글을 재밌게 읽었는데,
또 어떤 부분에서 인용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좀 들은 부분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이전했을 때 아랍 세계에서 대규모 시위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그 논란이 있고 사실 뭐 가짜나 있지만 그 예를 들면 그 뭐 이타마르 라비노비치라든지 이런 이스라엘 학자들의 글을 보면은 미국의 워싱턴에서 당시에 예측했던 거는 이스라엘에 굉장히 많은 수도 이전에 있고 아랍 세계에 시위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 시위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굉장히 미국 사람들이 놀랐다고 해요. 사실 그 아브라함 협정, 그 수도 이전에 대한 아랍 세계의 반응 자체가 굉장히 뜨뜻미지근하기 때문에 예상했던 건 미온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왜냐하면 아랍의 대의가 그만큼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것들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었죠. 그래서 약간 그런 그 스테이트먼트를 쓰실 때 약간 제가 볼 때는 인용이 좀 필요한 부분이 좀 있지 않나까지 들었던 것 좀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을 때 여기까지 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비 선생님의 발표의 토론을 맡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황의현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 바로 들어가면은 국제법에 관한 문제를 이제 가자지구 전쟁에서 국제법에 관한 문제를 다뤄주셨는데 사실 이 요즘 사태 돌아간 거 보면은 국제법이라는 게 뭐 쓸모가 있나라는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합니다. 뭐 이제 ICC가 네타냐후랑 하마스를 기소를 했다는데 사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죠.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뭔가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는 크게 누구도 기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인데 그러면서도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든 뭐 하마스든 미국이든 적어도 국제법이라는 것이 뭔가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진 않지만은 이 전쟁에 개입하고 있는 행위자들이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다라는 이미지는 계속 만들려고 하는 게 꽤 시사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지어 하마스도 자기들이 포로 잘 대해준다고 그 아랍 언론에다가 막 홍보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국제법을 준수하려고 하는 이미지를 보이는 것이 그게 흔히 뭐 그 국제 정치에서 말하는 뭐 소위 뭐 국익이라든지 생존권 이런 것과 어떻게 관련이 되어서 돌아가는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즉 그리고 이스라엘 말씀하실 때 지금 제가 받은 인상이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국제적인 지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국제법의 위반으로 정당성을 상실하면은 이 지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전쟁을 지속하기 힘들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스라엘 하는 거 보면은 지금 그 지지 같은 거 별로 신경 안 쓰는 눈치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그 두 가지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측면, 즉 국제사회 지지를 받아야 하는 것과 이스라엘이 주장하는 자위권 이 두 측면에서 왜 어떤 특정한 방향, 즉 자위권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강조하게 되는 그 배경이 따로 있을지, 그러니까 어떤 국제 지원을 잃을 상황을 감수하는 그 배경이 무엇일지를 선생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소연 박사님의 토론을 맡은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 선임연구원 양정아라고 합니다. 일단 안소연 박사님의 발표는 큰 틀에서 보면 부전의 그 지역안보 복합체 이론을 중동 지역의 를 분석을 하셨고 그다음에 각 국가의 입장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그 우호 적대 패턴 변화에 집중한 것으로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도 이 부분인데요. 그 역사적 시점을 5개를 제시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 1948년 이스라엘 건국, 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10년 아랍의 봄, 그다음에 20년 아브라함 협정, 그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까지 그 관계에서 이제 적과 우호 관계가 패턴이 계속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2020년은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의 오랜 적대 감정도 우호적인 관계로 변할 수 있음을 확인한 시점이라고 발표문에서도 얘기를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가장 재밌고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요. 질문이 제가 한 3개 정도 되는데요. 지역안보 복합체 프레임 그 이론으로 지금 중동 지역을 보셨는데요. 그 본문에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 패턴 이 복합체는 3가지 유형으로 언급이 돼요. 첫 번째로 갈등 조성, 그다음에 안보 레짐, 그다음 단계는
단계라고 할 수는 없죠. 그다음 유형으로는 다자안보 커뮤니티가 구성이 된다고 하셨는데 박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중동을 분석하실 때 어떤 유형에 속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공동의 위협에 대해서 공동 그 우호적인 협력 지역이 공동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지역 안보는 분석 단위가 각 국가 행위자보다는 지역 내 상호 의존적이고 분리되기 어려운 국가 간의 관계성이 더 중요하다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본문에서는 지역 안보 복합체에서는 상호 의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관계보다는 그냥 아랍 걸프 국가의 그 관계성보다는 적대 관계에 치중을 해서 논의를 해주셨고요. 또 국가 간의 관계보다는 각 국가의 입장을 설명을 하셨고, 마지막으로는 국가 대중의 인식 차이를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큰 흐름으로 보자면 지역으로 논의되고 관계성에 집중한 이 이론이 계속 단위가 세분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약간은 이해하는 입장에서 단위가 바뀌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박사님께서 주장하시는 흐름이 만약에 국가 간의 관계성을 조금 더 부각을 시켜주시면 저는 이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간단한 건데요. 그 대중의 부분에서 발표문에 보면 설문조사에서 사우디 대중들도 하마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이번 전쟁으로 인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되게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어떤 부분에서 하마스 전쟁에 대한 그 하마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간략하게 그리고 임팩트 있게 토론을 좀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간을 좀 타이트하게 진행한 결과 20분이라는 시간을 20여 분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각 발표를 이제 해주신 그 발표자께서 한 5분 정도씩은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순서대로 이렇게 먼저 해주시죠. 예, 그 질문 감사합니다. 크게 네 가지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국내적인 요소, 그다음 개인적인 요소, 그다음에 군부를 어떻게 견제했느냐. 이 첫 번째, 두 번째 질문 이제 합쳐서 설명해드리자면, 그러니까 친서방 세속주의, 친이스라엘 엘리트들이 이제 교체되었다는 점.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이슬람주의 엘리트들로 교체되었었고, 그 다음에 현재 이제 개인으로 집중되는 과정은 처음에 에르도안 정권 초기에 같이 했던 외교안보 수석이라든가 그 외무부 관료들도 이슬람주의 엘리트들도 현재 지금 다 에르도안의 정당을 떠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세속주의에서 이슬람주의 엘리트를 거쳤고 지금 이제 개인 단계로 가고 있고, 그 전에 에르도안과 어떻게 보면 외교 정책을 같이 했던 사람들도 지금 당을 새로 차려서 지금 나가면서 좀 에르도안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에르도안 혼자서 지금 결정하고 있고, 그만큼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기를 점점 튀르키예 외교가 좀 감정적, 모험주의적, 기회주의적으로 흐르고 있다. 좀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요. 이제 군부를 어떻게 견제했느냐. 첫 번째 이제 자세히 설명 안 드렸는데 유럽연합 가입이죠. 그러니까 유럽연합 가입하려면 민주주의적인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니까 이때 튀르키예가 적극적으로 우리는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그러려면은 법률과 헌법을 민주주의에 맞게 유럽 기준에 맞게 바꾸겠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군부가 그동안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부분들을 법률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또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통해서 때 진정한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 자신들이 이룩하겠다고 하니까 그때 자연스럽게 군부의 영향력이 상당히 약화되었던 점이고, 그다음에 이웃과의 문제 제로 정책도 얘기했던 것도 뭐 당연한 얘기고 그 전부터 이웃과의 문제를 일으키지 말아야 된다는 건 계속 유지해 왔었는데 이제 필요 없는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군부가 나설 수 있는 여지를 없애겠다는 측면에서 이 두 가지 정책을 병행했다는 점, 유럽연합 가입과 이웃과 문제 없이 지낸다는 이웃과 문제 제로 정책이고, 세 번째가 이제 하마스 헌장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언급은 안 했는데 2017년 이제 개정되었기 때문에 반유대주의가 아니라고, 그것은 분명 이제 그 전에 유대인을 이제 통째로다가 이렇게 비난하는 내용이었었죠. 1988년 헌장이 규약이 2017년에 바꿨다고는 하는데 그 바꿨다고 하는 과정 그 2017년 헌장만 보게 되면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 2017년에 실제로 가자지구에서 그 하마스가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는 가자지구가 과연 바뀌었느냐?
그 당시 모스크라든가 교육기관이라든가 방송 언론을 모두 이제 하마스가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나왔던 발언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달라진 부분은 거의 없다. 예, 반유대주의는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헌장만 바꾸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제 지적도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거기에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최근에 이제 작년에 벌어진 이제 불상사까지 이어지지 않았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온건파라고 했던 사람들까지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번 전쟁에 어떻게 보면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 아니냐라고 저는 이제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인용 부분, 예, 그 워싱턴에서 크게 생각보다 그 이슬람 세계의 반발이 없어서 많이 놀랐다고 이제 언급하셨는데 이제 저는 이슬람 세계의 반발이 많았다는 점을 이제 인용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그래서 한번 하자면 이제 3번만 조금 더 얘기하자면 1분만 더 소개하자면 하여튼 저는 하마스는 1988년과 2017년에 이제 뭐 자신들이 개정했다고 하지만 저는 그 특징을 바꾸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 실질적으로 이제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3분 예, 딱 해서 끝내겠습니다. 네. 국제법이 유용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국제법 학자들한테도 엄청난 그 이슈입니다. 왜냐하면은 법적 강제 조항은 있지만 강제 수단이 없거든요. 지금 이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가지고 있는 게 그것을 위해서라면은 유엔 안보리처럼 유엔의 이제 국제 연합군을 파견시킬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권한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가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국제사법재판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없어야 되느냐? 그건 또 이제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이 글로벌화된 이 국제 사회에서 또 그건 또 말이 안 되는 문제죠. 그래서 참 어려운 상황인 것은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법은 법대로 그리고 이제 힘의 논리는 힘의 논리대로 또 돌아가고 있는 게 엄연한 또 국제사회의 현실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힘의 논리로 되니까 누구처럼 그러면은 법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면은 뭐 그들이 주장하는 권위주의 정권 그리고 뭐 이제 법을 준수하지 않는 다른 소위 뭐 하마스와 같은 테러 조직들과 그러면 너네들은 어떻게 차별성을 유지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정당성, 정통성 측면에서 그걸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법을 준수한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짐으로써 뭐 기본적으로는 법을 준수하는 소프트 파워 국가로서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국제사회에 뭐가 됐든지 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국가로서 발돋움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미국 정도의 그런 하드 파워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저는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이 이미지 측면에서 엄청나게 실추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라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국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여전히 뭐 블러핑으로는 이제 뭐 블러핑이 아니라 뭐 협박조로는 너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무기 안 줘라고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줄 거는 알고 있고 뭐 그렇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너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가 옛날처럼 지지해주기는 어려워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러면 뭘 믿고 이러느냐? 저는 이제 아까 그 뭐 케네스 월츠 세 가지 뭐 분석들을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지금 뭐 심지어 미국조차도 지금 국제 정치, 그러니까 각국의 정치 운용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 간의 관계의 문습,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질서들을 요즘 봤을 때 굉장히 개인 지도자 레벨로 많이 이제 뭐 이렇게 낮춰졌다고 해야 될까? 되게 중요성이 되게 커지게 된 것 같습니다. 네타냐후 조차도 지금 국가적인 중요성이나 이제 국가 차원에서의 그런 국제 정치보다는 지금 굉장히 뭐 자기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네타냐후 개인의 그런 성향으로 지금 굉장히 이제 좀 이렇게 좀 치우쳐져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자위권을 자꾸 주장을 함으로써 국제사회에는 목소리를 내면서도 전쟁을 유지하고 확전을 함으로써 계속 자기의 지지도나 그런 이제 정치 생명을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욕망이 엄청나게 투영되어 있는 그런 전쟁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뭐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직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의 비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든든한 미국의 지원을
기대하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 또 특히나 또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신경 쓰지 않으면서 자기 개인의 그런 정치적 생존에 더 치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이 논문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스라엘이 남 얘기가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도 똑같은 상황일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좀 강조점을 두면서 네, 이상으로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제 발표에 대해서 정말 예리한 지적을 해주시고 좋은 토론을 해주신 양정아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우선 제가 이제 지역 안보 복합체의 이론이라는 것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연구는 이제 걸프 국가들이 왜 어떻게 이런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라는 그런 전략적인 선택을 하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 전쟁이 발생했는데, 이번 전쟁에서 그럼 걸프 국가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며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들어서 이번 연구를 준비를 하다가 어쨌든 간에 이 지금 중동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양상들이 아까도 이제 한세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이런 감정적 어떤 역사적 배경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이번 이런 이론을 한번 좀 연구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발표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 지역 안보 복합체가 이제 크게 처음에 갈등이 조성되다가 또 이제 안보 레짐이 구축되고 또 이제 다자간 안보 커뮤니티로 구축되는 이런 과정이 발전이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에 나타나는 중동은 어떤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란을 제외하고, 그리고 왜 걸프 국가만을 포커스를 맞췄냐면 어쨌든 걸프 국가가 지금 중동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행위자이기 때문에 걸프 국가에 우선 포커스를 맞췄고, 그리고 지금 이번 전쟁 이전까지 나타났던 상황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일련의 다자간 안보 커뮤니티를 구축하려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걸프와 이스라엘의 이런 안보 커뮤니티 구축, 이란에 대항한 그런 안보 커뮤니티 구축의 상황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전 바로 전쟁 직전에 나타났던 뭐 인도, 뭐 중동, 유럽 이런 회랑 구상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의 새로운 과정의 새로운 개념의 다자간 안보 커뮤니티 구축의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제 뭔가 이 분석의 단위가 자꾸 조금씩 좁아지는 흐름이 있었는데, 그것도 아까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걸프 국가를 저희가 이제 무시할 수 없고, 이 걸프라는 그 하나의 지역, 그리고 또 걸프 지역 내에서도 또 국가별로 너무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하나씩 분석을 해보려다 보니까 조금씩 계속 세분화되는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이제 적대와 우호의 감정에 있어서 아무래도 대중들의 여론도 이제 무시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이 정부 차원에서의 이런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것과 대중이 바라보는 이스라엘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중 여론을 제가 또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사우디 대중에 대한 긍정적 인식, 이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했는데, 95% 가량이 이제 하마스는 이제 이슬람의 정신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민간인을 살해하지 않았다라고 말한 사람이 이제 95%라고 나왔고, 그리고 이 설문조사를 관련한 이 보고서에서 이제 이게 하마스에 대한 이제 긍정적 인식이 증가했다고만 나왔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긍정적 인식이 증가했는지는 제가 지금 또 찾아봤는데 잘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 반대로 이제 이스라엘은 굉장히 취약하고 이제 내부 분열된 상태이다라고 생각하는 사우디 사람의 비중이 87%고, 이제 이거는 이전에 조사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더 이제 이스라엘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비율이 더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이런 여론은 설문조사도 사실 걸프 국가에서 얼마나 이게 잘 부합이 되는 건지 저도 의문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조사가 있다는 것 자체로 이제 유의미한 연구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토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 다 감사드리고요. 혹시 플로어에 뭐 질문 있으시면 너무 아침이라 질문은 없고요. 코멘트라도 좋습니다. 아니요, 코멘트도 아니고 예. 그냥 저기 이제 패널에
말에 들어왔던 게 제가 요즘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에 미국 대학가에서 반이스라엘 데모들이 이루어지는 게 좀 특히 아이비리그 스쿨에서 백인 학생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데모가 일어나는 게 조금 제가 좀 독특한 현상으로 보여서 제가 공부하던 시절에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라서 그래서 이제 그거에 관심을 갖고 미국의 대외 정책이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에 대한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다가 저는 사실 여기 계신 선생님들처럼 중동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들이 어떻게 보고 계시나 혹시나 우리 한재로운 선생님이시거나 어떤 분이 그걸 어떤 식의 해프닝으로 보시는지 어떤 그런 거 하나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제가 글을 쓰다 보니까 한 부분에 그걸 넣게 돼서 어떻게 제가 여기 몇 분 논문은 읽었거든요. 근데 요즘 그런 거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글들은 없어서 어떻게 봐야 되나 해서 한번 그냥 문외한으로서 질문드렸습니다. 제가 발표한 논문의 그 내용이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직접적인 지원 문제도 있지만 그게 이제 결국에는 저는 이게 소프트 파워가의 저 일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그런 학생들이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이런 식으로 정의로운 전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뭐 물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국제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1947년도에 유엔 결의로 이스라엘에다가 땅을 떼줄 때부터도 가지고 있었던 국제사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에 대한 부채의식이라고 해야 될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홀로코스트를 잘 디펜스를 못 해줬었던 것에 대한 그런 부채의식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특히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1세대들이 이제 다 이제 물러나시고 이제 새로운 세대들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크게 개의하기보다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인권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세대들이 또 이제 뭐 이제 다른 측면에서 그 과거는 과거고 지금 현재를 더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고요.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저는 이번 전쟁에서 하마스가 굉장히 많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그 말씀드린 그런 이제 뭐 그런 국제적인 그런 여론을 포함하여서 이번 전쟁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 지구에 그렇게 하고 있었어라는 거를 알게 되었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하마스가 좀 엄청 큰 거를 저는 얻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시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더더욱 이스라엘이 앞으로 이제 국제사회에서 지지받기가 이제 젊은이들 측면에 지금 젊은이들한테 이런 이제 반응이 나왔다는 건 이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각 국가에서 이제 좀 이제 중추 역할을 할 때 또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또 전쟁 수행하는데 정의로운 전쟁이 중요하지 않았나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정서의 변화라고 생각해요.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관련돼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정의로운 전쟁, 뭐 전쟁에 대한 법 이런 토론이 많이 되는 거가 제 기준에서 되게 유니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마스랑 이스라엘 전쟁이 유니크한 점인데 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거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항을 하거나 이럴 때는 이만큼의 기준을 갖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건 말씀해 주셨듯이 처음에 이스라엘이 설립됐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게 과연 적합한 나라인가 이거에 대한 의구심에서 사람들이 계속 그걸 제기하는 것 같은데 보시기에는 이스라엘의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이 유니크하게 높은 기준을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스라엘의 탄생에서 오는 어떤 타고난 인히어런트 타고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가야 해서 본인들이 어떤 식의 전쟁을 하든 간에 이런 문제는 늘 제기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민주주의를 추구하면서 결국 사방이 전부 둘러싸인 영토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계속 그런 전쟁을 해야 할 텐데 그 민주주의 가치와 법이라는 국제법이라는 인도주의적이라는 그런 가치가 과연 이스라엘이 양립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뭔가 불가능한 거를 자꾸 이스라엘에 요구하고 그거를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도구로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국제법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제가 지금 이거 이제 논문을 쓰면서도 굉장히 많이 참고했었던 자료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있어서의 국제법적으로 얘네가 어떤 비판을 받고 있는지의 문제예요. 그런데 기준이 완전히 다른 게 권위주의 정권하고 민주주의 국가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측면에서 러시아는 똑같은 짓을 해도 그래 너네는 원래 그랬던 애들이니까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저는 이중잣대가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스라엘의 숙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아까 이제 미국 말씀하셨는데 그건 저는 좀 이해가 저도 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거기는 어쩔 수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의 논리가 적용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그거는 디펜스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의 뉴스 같은데 이제 들어가 보면은 이제 댓글에 진짜 많이 나오는 게 너네 미국이 이렇게 했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 왜 우리한테만 난리야라고 하는 말이 엄청 압도적이에요. 그러면 밑에서 또 이만큼 막 디펜스를 막 해놓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근데 또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자기네 정당화하는 얘기고 뭐 어쩔 수 없이 결론으로는 미국은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뭐 아무도 뭐라고 못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법을 하는 사람들도 국제정치하는 우리들도 그래서 어렵죠. 그래서 아무튼 그건 안타까운 부분이다라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그럼 이스라엘의 선택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타냐후가 지금 선을 너무 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보기보다는 전 네타냐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싶어요. 그리고 또 그 이면에는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독특한 정치 구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얘네는 이제 연정을 해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네타냐후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정권을 유지하고 연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 정치 구조, 그러니까 친 네타냐후 연합파의 문제라고나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구구파의 이제 그런 문제로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함에 있어서 지금 30대 1의 보복은 너무했다. 그리고 군에서 SC라는 말 되게 많이 하는데 이게 이런 여러 가지 행동을 함에 있어서의 나름의 정당성을 계속 확보를 하면서 이제 대외 메시지를 적절히 날리면서 이런 활동들도 굉장히 중요했다. 그래서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은 군에서 요즘 이제 하이브리드 전쟁 얘기하면서 또 회색지대 전쟁 이런 거 얘기하면서 전쟁이라는 것이 총을 쏘기 시작했을 때부터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그리고 전쟁하는 중에 있어서도 국제사회에서의 토론 얘기, 또 여론전, 또 심리전 이런 거 중요성을 너무나 이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사실은 하마스가 승리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 써야 될 부분이겠다. 그래서 이스라엘로서는 적당히 할 수 있었는데 그 우파 연합 네타냐후를 중심으로 한 네타냐후가 너무 간 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생존이야라고 말하기에는 선을 너무 많이 넘었다. 정도까지로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이 안 되셨어요. 네. 네, 저도 잠깐 그 질문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먼저 이상은 교수님 그 질문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약간 그 예전에 예를 들면 바이파티슨하게 정당별로 이제 그 이스라엘에 대한 프레퍼런스가 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제너레이션 세대 차이가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올드 제너레이션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우호도가 높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확실히 어떤 그 친팔레스타인적인 그것은 어떤 교육의 가치나 뭐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학 캠퍼스에서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보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공론의 장에서 이렇게 울분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미국 사회의 어떤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들은, 우리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 하면은 어떤 세대 차이가 있듯이 확실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당을 초월해 가지고 미국 사회의 어떤 대선이나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변수다 이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두 번째 질문 관련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제 어떤 국제법적인 부분도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일종의 그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국제적인 이제 반감 자체가 국제의 어떤 사회의 규범이라고 하는 것을 오랫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측에서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역사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6.1 전쟁 이후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 242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의안에서는 이스라엘 점령지를 철수하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유엔 차원에서 결의의 구속력은 없지만, 그리고 일정하게 예를 들어서 정착처분 문제 오바마 대통령 때도
정착촌에 대해서 그것이 위반이라고 한 유엔 결의가 오바마의 기권으로 통과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국제사회는 일종의 그런 이제 많은 유엔이라고 하는 그 규범을 통해서 말을 해왔는데, 예를 들어서 2021년 이후로 이스라엘의 우파 정권이 들어서게 되고, 예를 들면 지금의 스모트리라든지 뭐 벤기브르 같은 굉장히 극우 세력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스탠스는 더 강경해진 것 같아요. 과거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뭐 그런 네타냐후 행보나 이런 것들이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기준치가 더 화시하게 접근하는 게 있다. 역사적인 거라든지 이런 국제사회 기본 그런 부분도 아마 보완적으로 생각해야 될 변수가 아닌가, 제 개인적인 의견 좀 덧붙이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 이름을 언급해줘요. 제가 자꾸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압박이 있었는데. 근데 그 유니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미국에 사실 60년대에도 반전 운동이 학생들 중심으로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사실 컬럼비아 대학에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번에도 뭐 컬럼비아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퍼져 나가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동일한 그 현상에서 볼 수 있느냐, 그렇다고 그건 좀 어렵죠. 저는 좀 연결고리를 봐요. 어떤 면에서냐면, 그 당시 학생 운동이 어떤 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되게 현실주의적인 당시 어떤 냉전 질서에서의 현실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의 어떤 주권, 어떤 거기서 행해지는 어떤 이렇게 전쟁 시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좀 반발로서 자유주의적인 움직임이 굉장히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제 단순화해서 그렇게 해서 그 당시 어떤 학생 운동을 볼 수 있다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 목격하는 그런 종류의 반전 시위는 그런 자유주의적인 운동을 넘어서서 그 이후에 좀 몇십 년간 진행되었던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차원에서 그런 위로부터의 자유주의적인 그런 국제 질서,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에 반하는 어떤 운동으로서도 볼 수 있다는데, 그게 뭐 이렇게 자유주의에 반하는 운동이라기보다는 뭐 어떻게 민주주의가 행해지는 방식이라든지 뭐 인권이 뭐 옹호되고 실현되는 이렇게 작동되는 방식이라든지, 근데 그게 어떤 젊은 세대들이 생각하는 이렇게 김광석 선생님 말씀해 주신 거니까 세대 간의 갈등도 있겠지만, 그게 위에서 이렇게 디자인되고 임플리멘트 되는 그런 방식에 대한 불만인 거예요. 그 가치 자체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그게 작동되는 방식에 대한 불만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이제 좀 저희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어쨌든 그런 국제 정치적 함의를 이렇게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터키 그 발표하시는 거 들으면서 그 에르도안이 지금 굉장히 뭔가 도발적인 행보를 하는 것 같지만, 좀 어떤 측면에서는 이렇게 수위의 그 높고 낮음은 있겠으나 글로벌 사우스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서구가 이끌었던 국제 질서에 대한 어떤 도전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 딴지를 건다든지 시키는 걸 안 한다든지 약간 이렇게 뭐 이렇게 딴지를 거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뭐 하마스 이스라엘 간의 어떤 전쟁,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한 터키의 반응, 요 차원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게 어떤 글로벌 북반구와 남반구 간의 어떤 그런 관계적 양상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연결돼서 김은비 선생님께서 해주신 그 발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과 유럽이 주도해왔던 국제 질서, 그리고 자유주의적인 가치가 실행되어 온 그 작동 방식에 대한 좀 반발이 여러 글로벌 사우스 국가에서, 중동을 포함해서 목격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점에서는 사실 지금 저희가 목격하고 있는, 중동에서 이제 목격하고 있는 그런 사건들, 그런 양상들이 어떻게 보면 글로벌 차원을, 거기에 물론 영향을 엄청나게 끼칠 거지만 동시에 반영도 하고 있다라는 이제 저는 생각이 들었고, 아무튼 발표 너무 감사하고 토론도 너무 감사하고, 이만 저희 중동 분쟁의 국제정치적 함의 세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